자, 이제 저거 먼저 부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기는 단식 부기가 있고 복식 부기가 있어요. 근데 단식 부기는 아마 여기 계신 분 거의 대다수가 한 번쯤은 해보셨어요. 그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쓰라고 해서 써본 기억이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이런 식으로 쓰죠. 뭐 날짜 뭐 1월 1일 날 뭐 용돈 받았다 1,000원. 근데 좀 똑똑한 애들은 얘를 입금 그리고 또 뭐 출금 잔액 이렇게 써서 똑똑한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저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1,000원 이렇게만 써두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자, 이때 우리가 쓸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1월 5일 날 과자 사 먹으면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러면 금액 400원짜리 사 먹었으면 400원이니까 600원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럼 자, 지금 우리 중에 혹시 어릴 때 용돈기 입장 쓴 걸 지금까지 쓰고 계신 분 있나요? 제가 일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용돈기 입장을 지금까지 쓰고 계신 분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근데 우리 가계부나 용돈기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죠, 다들? 그럼 돈 관리도 잘 되고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왜 안 썼을까? 어느 순간 철이라도 들면 다시 써야지 그럼. 근데 왜 이걸 안 쓰게 되냐면 그 원인은 생각 당연히 안 해보겠지만 지금 내가 잔액이 600원이다라고 용돈기 입장에 적어둬도 실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느 분이 용돈 1,000원 주면 1,000원짜리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안 쓰고 과자 사는데 아줌마가 50원 깎아준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용돈기 입장에 적혀 있는 이 잔액과 실제 내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얘가 중요한 하고 그렇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을 못 가지게 되는데 이 단식 부기는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 부기는 영리법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얘는 비영리법인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비영리 부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얘를 비영리 부기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복식 부기를 해야 돼요. 우리 IMF 때 우리나라가 그 등급을 엄청 낮게 받은 이유 중에 한 개가 학교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지표를 보려고 그 교육 사업에 대한 것들도 다 체크를 하는데 옛날에 학교들 보면 장부도 장부 같지 않는 장부를 써놓고 그리고 학교가 땅이 있는데 명의가 재단 이사장 명의고 막 개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 발전 가능성이 꽝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뜯어 고쳐서 학교는 일반 기업체와 똑같은 영리부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원무과나 뭐 이런 쪽에 가셔도 지금 우리 공부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비영리 단체들 있죠. 고유목적 사업이 있는 곳들. 그곳은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복식부기는 얘가 비영리부기면 얘는 영리부기라고 하는데 이 복식부기가 거래의 이중성과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한
부기예요. 부기 방식이에요. 이 원리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들어오면 차변인 왼쪽에 쓰고 기록을 하고, 나한테서 나가면 대변인 오른쪽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나한테 나간다, 들어간다,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뭔가 물건이 오가는다는 이야기죠. 물건이든 돈이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얘는 기준이 자산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얘를 표현할 때에 이제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쓸 거고 나가면 오른쪽에 쓸 거란 이야기예요. 이런 원리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내가 과자를 샀어요. 400원짜리를. 그럼 과자는 나한테 들어왔죠. 그러면 왼쪽에 과자가 들어왔다. 400원짜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과자가 나한테 올 수 있나요? 과자 사면 난 뭐 해야 되죠? 돈 줘야지. 그죠? 그럼 나한테선 돈이 나가겠네요. 그럼 나한테서 나가는 거는 오른쪽에 쓸 거라 그랬죠? 그럼 오른쪽 대변에 돈이 나간다. 얼마 줘야 되죠? 400원짜리니까 400원 줘야지. 이게 우리는 하나의 거래에서 거래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과자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의 대가가 나한테서 나가는 게 있는 걸 양쪽 편에 다 써주는, 기입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400원짜리를 샀으면 400원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고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자, 내가 과자 400원치를 샀어요. 그럼 과자 400원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이거 내일 줄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는 나한테 일어난 거는 외상 빚이 생겼죠. 그럼 여기에 외상했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방금 얼마 외상했죠? 400원이다. 장부 이렇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음날 외상대금 갚는 거예요. 그럼 난 돈 400원 줘야 되겠죠? 그럼 나한테서 나간 거는 오른쪽 대변에 쓰라 그랬어요. 그럼 대변에 돈이 400원이 나갔죠? 그럼 돈 나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 이유가 뭐죠? 외상값 갚았죠? 그러면 외상값 갚았다 4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리는 엄청 단순하죠? 자, 이 원리 어렵나요? 자,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들어오면 차변 왼쪽, 나가면 오른쪽.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이유를 써주는 거예요. 돈이 나갔다, 외상했다. 돈 나갔다, 외상값 갚아서. 자, 그럼 이 원리를 쓰는데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로 이 앞 시간에 이상한 예를 맞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과자가 나한테 들어왔죠. 얘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돈을 줬죠. 그럼 나한테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이 아래도 나한테서 과자가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를 했는데 외상했으니까 내 빚이 늘어났죠. 자연스럽게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돈이 나갔죠. 자산이 감소를 했어요. 돈 나가니까 빚 갚아서 빚이 줄어들죠. 빚 갚은 거잖아.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거래의 8요소라는 걸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써놓고 보면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8요소는 그냥 이론상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제가 거래 판료소를 설명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만 해요. 걔네들 공부 엄청 하기 싫거든.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자기들끼리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서 웃고 있을 때예요. 고등학교 막 와서 3월 달이면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랑 보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보고만 있어도 웃고 있는 시절에 제가 말하는 귀에 안 들어와요. 걔네들한테 수업할 때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썼던 방식이 이거예요. 하루는 자산이 이거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이걸 하루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특별활동 하더라고. 그럼 그 다음날 또 자본이 감소하면 자산 감소. 이걸 목요일날 가르치고 얘를 금요일날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또 폼에 떼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걔네들은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인지 모를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한 거는 걔네들은 스폰지 같은 뇌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 철드는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좀 늦게 드는 애가 2학년 2학기 때 되면 정말 신기하게 3학년 되면 거의 다 철들더라고. 아닌 애들은 이미 학교 그만두고. 그래서 그때 되면 걔네들이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다 외워버려요. 천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증가하면은 차변에 갖다 놓고 감소하면 대변에 갖다 놓고 하는데 우린 성인이에요. 그런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우리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우리 앞에 이거 기억했죠? 자산의 자리는 차변, 부채 자리는 대변, 자본의 자리는 대변. 자기 자리에 쓰면 증가하고 반대 쓰면 감소한다고 기억만 하면 돼요.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에 기준점을 하나만 잡는 거예요. 지금 아래처럼 돈이 먼저 보였던, 빚이 생긴 걸 먼저 보였던, 과자가 먼저 들어온 게 보였던 하나만 잡아서 먼저 위치를 잡고,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 이유로 계정 과목이라는 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계 끝이에요. 그럼 대자 평균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과자를 샀는데 400원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이거 돈을 300원만 준 거예요. 그럼 얘 둘이 문제가 발생하죠. 400원짜리 샀는데 300원만 줬을 리는 없을 거잖아. 그럼 우리 컴퓨터 전산에서도 오류가 뜨고, 우리가 옛날 진짜 부기할 때도 차변만 가지고 쫙 합계내서 쓰는 시산표가 있어요. 대변만 가지고 쫙 내는 시산표 쓰면 둘이 금액이 틀리면 어디 틀렸는지 하루 종일 찾고 있어요. 퇴근 못하고. 근데 지금 컴퓨터는 바로 얘 차이가 뜬다고 빨간색이 떠버려요. 경고창이 떠요. 그럼 100원 빠졌네, 100원은 외상이었네 라는 걸 알아서 얘 100원은 외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과자를 400원짜리를 샀는데 슈퍼마켓 사장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그냥 공짜로 먹으래요. 그럼 나한테 공짜다라고 400원 생겼죠. 그럼 나한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왔는데 돈 나가는 거 없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 공짜라서 과자가 생긴 게 아니죠. 물건이 들어왔는데 내가 돈 줄 필요가 없어서 공짜가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나 비용은 얘가 먼저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봤더니 수익이더라 비용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 썼는데 뭐 물건을 산 게 아니고 그냥 돈만 쓴 거야. 이렇게 되든지. 그럼 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기분 좋아서 막 뛰어오다가 4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한테 돈이 사라졌죠? 그럼 돈 나갔으면 제가 대변에 오른쪽 써라 그랬어요. 그럼 돈이 400원짜리가 나갔어요. 그럼 차변에는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분실했다. 뭐 제 표현으로 하면 바보질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나한테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나갔는데 들어오는 거 없는 거, 그걸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익하고 비용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이라 그러니까 나가면 대변이니까 비용이 발생이 대변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들어오면 이야기한 건 자산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때 첫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게 돈 들어올 때거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퇴근할 때 통장 잔액이랑 장부 잔액 맞추고 간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걸 가지고 왜 나갔는지 왜 들어왔는지 맞추고 갈 거잖아. 걔가 먼저 기준인 거예요. 그럼 걔 반대쪽에 돈이 나간 거에 대한 이유가 비용인 거고, 이 들어온 거에 대한 이유가 수익의 발생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은, 제가 어느 지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자산을 기준으로 말할 거예요. 저한테 돈이 들어왔네요, 차변에 쓰고, 나갔네요, 대변에 쓰고,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네요, 차변에 쓰고,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네요, 대변에 쓰고. 그럼 우리는 같은 쪽에 쓰면 그 금액이 합쳐질 거고, 반대쪽에 쓰면은 내 장부에 있는 잔액이 줄어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는 엄청 단순해요. 그냥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분계 원리는 이렇게 가는 건데, 설마 장부에 과자 샀다라고 쓰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건지, 어느 상황일 때,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써야 되는지를 저와 같이 공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 이론 시험이 아니고 실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안 켜고 계속 책만 보니까 이론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과거에 있었어요. 난 이론은 포기했어. 실기에 올인해야지. 난 지금 실기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입력만 할 줄 알지 뭘 입력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앞에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쓰는 걸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떤 게 시험이냐면, 시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실기, 지금 이 부분이 실무 시험이죠. 이런 일이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거야. 이런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거를 장부에 기록해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떤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얼마의 금액을 쓸 거냐라는 걸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얘네들 지금 경조사비인데 뭐라고 장부에 쓸 건지, 지금 채권 발행했다라는데, 사채 발행했다는데 그럼 금액을 얼마라고 써야 될 건지, 그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얘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보고도 장부에 어떤 계정 과목 쓸 거고 얼마 쓸 건지. 그럼 실기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실기 공부를 하면서 이론하고 섞여 있는 부분은 제가 이론도 같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또 실기만 잘하고 이론 문제 못 푸시면 이중으로 공부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분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생겼을 때에 얘 성격은 이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놓고 말해요. 이건 이론 시험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하면 다 실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분계 원리를 계정 과목을 보면서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48페이지로 갑시다. 자, 계정 과목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분계 원리를 같이 보는 건데,
자,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또 자산 이 순서대로 개정 과목 설명드릴 거고, 자산 중에서도 당연히 유동자산부터,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부터, 한마디로 유동성이 빠른 개정 과목부터 자주 쓰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당좌자산을 먼저 설명할 건데, 이 당좌자산이라는 건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재고자산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 재고자산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재고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썼던 뭐 상품이다, 제품이다, 원재료다 이런 글자들 있죠. 우리 회사에서 재고 조사한다 할 때 그 재고들, 걔네들이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왜 당좌자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이야기하냐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거나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재고자산을 뺀 거는 전부 다 당좌자산이에요. 1년 이내 현금화 되는데 얘가 당좌자산이냐 재고자산이냐, 얘가 당좌자산이 맞냐 고민하고 있을 거 없어요. 딱 봤는데 재고자산 아니면 당좌자산인 거예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당좌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얘가 이렇게 표현해 둔 거예요. 당좌자산이란 유동자산 중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고자산 이야기예요. 거치지 않고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걸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건 통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화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를 우리는 통화라고 표현을 하죠. 대한민국은. 그죠? 우리 이거 말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이래. 신사임당 아줌마. 오늘 슬프게 은행 가서 그 아줌마 네 분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아니, 이상히 내 지갑에 있으면 신사임당 아줌마는 금세금세 도망가더라고. 나간다 말도 안 하고 사라져서 내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 주화나 지폐를 우리는 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 장부에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현금이라고 쓸 건데, 지금 위에 제가 이렇게 쓴 건 개정 과목인데, 통화도 당연히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 쓰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대용이라는 뜻은 한자어로 용도를 대신해서, 증권이라는 말은 권리가 있는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권리 증서를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통화 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표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표는 당사가 발행하지 않은 수표는 모두 다 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냥 당사라는 표현 이상하면 우리 회사가 발행하지 않은 수표, 이건 전부 다 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표의 예가 뭐 타사 발행 당좌 수표라든지, 아니면 자기압 수표라.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압으로 발행한 게 자기압 수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용 크레딧 카드가 빨리 발달되면서 보신 적 거의 없으실 건데, 가계 수표라든지 송금 수표라든지, 이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그냥 얘네들 보고 외우고 있을 필요 없죠. 그냥 우리 회사 발행한 수표 아니면 다 현금이네. 이 수표는 뭔 수표야? 분개할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좌 수표. 그 말고는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금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현금으로 수취하다 이런 말이 적혀 있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 얼마 이렇게 써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다 이런 말이 적혀 있죠. 그래도 차변에 현금 얼마 얼마다 이렇게 써란 이야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다. 그럼 우리가 준 거죠. 줬으면 대변에 현금 얼마 얼마다 이렇게 쓰란 이야기예요. 받으면 차변인 왼쪽, 줬으면 대변인 오른쪽에. 진짜 현금이든 수표든 자기압 수표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든 주고받으면 이렇게 현금이라고 장부에다가 기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만이 아니고 이론상으로는 이런 시험에서는 지금 우편한 증서라든지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 도래된 국공채 및 사채 이자표 이거 전부 다 은행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압 수표처럼. 한마디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자, 이 현금 계정 과목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우리 회사가 발행하지 않는 수표는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엄청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계정 과목의 별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에서 그 총무부서나 아니면 경리과처럼 이런 돈을 만지는 기업에서 돈을 만지는 부서에 있지 않으면 본 적이 없으실 건 형태인데 이건 기업이 당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구좌예요. 실제 통장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인 게 우리 인터넷 통장 같은 느낌처럼 되어 있어요. 보통 예금 통장처럼 정말 찍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좌 예금 통장 어디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원래 없는 건데 이 당좌 예금은 당좌 거래 구좌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건 얘는 당좌 거래를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전부 다 웬만하면 써요. 여러분들이 회사가도 아마 쓰실 건데 그럼 이 당좌 거래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참고로 지금 우리가 회계하는 건 우리 개인 장부 쓰려고 가계부 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기업의 장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이죠. 기업 간의 거래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수표라고 하면 이 수표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압 수표는 또 다른 기업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자기압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1금융, 2금융까지 있죠. 그냥 걔네들이 자기가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거인 거지 그냥 수표라고 안 할 거예요. 자기압 수표는 무조건 자기압 수표라고 해요. 아무 말 없이 수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아무 말 안 하면 다 당좌 수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럼 수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표 제도는 엄청 간단해요. 원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샀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제 통장에서 돈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체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수표를 발행해 줘서 여러분이 은행 가서 제 통장에서 돈 찾아가는 거.
수표는 그 수표를 소지한 자가 그 수표를 발행한 자의 통장에서 돈 빼가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압 수표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 있죠. 그걸 수표로 바꾸러 은행에 가잖아. 그러면 은행이 자기 통장에다 10만 원을 넣어두고 그 수표로 자기 은행 통장에서 돈 찾아갈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행 가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다른 은행 가면 돈 찾아주는데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수표는 제가 해주는 거 귀찮잖아. 물건 사러 가고 뭐 어디 뭐 원재료가 미가공품이면 외진 곳에 직접 물건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그럼 그 끝나고 나서 내가 돌아가서 이체해 줄게요라고 하면 안 믿을 수 있잖아. 그럼 제가 수표를 써주면 그 상대방이 그 수표로 제 통장 자기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서 돈 찾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수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거든 은행이 발행한 자기의 수표든 우리 입장에서 은행 가면 현금 찾으면 끝인 거잖아. 그래서 위에는 현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이체해주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내가 이체를 해주면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수표 발행해줘도 상대방이 내 통장에서 돈 찾아갈 거니까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원리 이해 가시나요? 내가 이체해 주는 것보다 걔가 빼가는 게 내 수고를 덜어주죠. 예를 들어서 6억을 이체할 거예요. 이체 안 되는 그 기업도 있어요, 한 방에. 그죠? 근데 수표 발행해 줬죠? 은행 가서 찾아가면 돼요. 얼마나 편해. 그죠? 그래서 은행들은 당좌 수표 제도를 쓰는데, 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당좌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면 결론적으로 당좌 예금에서 인출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원재료를 샀다라고 볼게요. 아니면 상품 샀다고 볼게요. 상품을 샀어요. 그러면 상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를 먼저 체크를 하는데, 한 개를 볼 수 있는 건 상품 100만 원짜리를 구입했으니까 나한테 상품이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가겠죠? 그냥 이체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수표 발행했어요. 돈이 나갔어요.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야. 그럼 당좌 예금을 차변에 써야 돼요? 대변에 써야 돼요? 돈이 나가면 대변에 쓰라 그랬잖아요. 대변에 당좌 예금에 100만 원이 나갈 거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상품 100만 원짜리가 나한테 들어왔잖아. 그러면 상품 100만 원이다. 사실 얘를 먼저 볼 수도 있고 얘를 먼저 볼 수도 있고, 둘 중 아무거나 하나만 찍어서 인지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회계상의 거래고 다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난 이중성인 거잖아. 상품 들어왔고 난 대가를 줬고. 그거죠? 어렵나요? 지금 이 분계만 가지고 봤을 때. 자, 아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분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다 이 원리로 움직여요. 나머지는 다 이 원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온 게 얘라는 거예요. 오늘은 계정 과목 설명보다는 지금 분계 원리를 설명하는 게 지금 오늘 수업의 지금 포인트예요. 분계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 있죠? 그걸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당점 발행 수표라고 표현해요. 우리 회사 발행 수표. 그러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뭐라고 하냐면 동점 발행 수표라는 표현을 써요. 당점, 동점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좀 응용해서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품 100만 원 구입하고 당점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점 발행 수표로 지급했다는 건 우리 회사 발행 수표 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돈 찾아가라고. 그럼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갈 거니까 대변 쪽에 당좌예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럼 돈 나간 이유가 상품을 산 거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상품 100만 원 매출하고 동점 발행 수표로 수령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상품을 팔았죠. 그리고 얘를 팔았을 때는 재고 자산이 아니고 매출이다라는 수익으로 대변에 상품 매출이다라고 쓸 거예요. 일단 상품 매출이다라고 대변에 쓰면 수익 자리도 대변이니까 자산처럼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대변에 쓰시면 돼요. 그냥 나갔다고 생각하고 대변에 쓰시면 돼요. 100만 원. 그럼 차변에 동점 발행 수표는 내가 받은 거니까 쓸 건데, 이때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너무 오래됐나요? 이거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발행한 수표 아니면 모두 다 현금이라고 쓴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어요? 사연씨 이해갔어요? 사연씨 오케이? 자, 제가 이해갔냐고 이런 말 할 때는 연결해서 계속 뭔가를 더 설명해 줄 때 그때 이해갔냐고 계속 물어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상품 100만 원 매출하고 당점 발행 수표로 수령한 거예요. 자, 이걸 볼게요. 이 둘의 차이는 이거죠. 내가 발행한 수표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상품 매출, 상품 나갔어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다 100만 원. 아이고. 그럼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내가 발행한 수표를 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내가 발행한 수표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렇죠. 전에 받았던 걸 은행 가서 안 찾아가고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죠. 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상대방이 은행 가서 안 찾아갔나 봐. 돈 안 빼가고 나한테 물건 사면서 이 수표를 도로 돌려준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경우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과거에 발행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럼 이 생각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발행할 때에 사실 현실적으로 수표 받은 사람이 그 수표 가지고 은행 안 갈 확률은 없겠죠. 집에 갑오로 벽에 걸어둘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 찾아갈 거니까 당좌예금에서 돈 나갈 거라고 썼는데 걔가 은행 안 갔다는 건 당좌예금에서 돈이 안 나갔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대변에 당좌예금 쓰면 장부에 당좌예금 잔액이 100만 원이 줄었는데 근데 걔는 은행 안 갔고 그 수표를 내가 도로 돌려받았으면 돈 빠져나갈 일이 사라지죠. 그럼 내 장부에 100만 원을 다시 당좌예금의 장부에 100만 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당좌예금에 돈 나간다라고 했는데 얘가 안 나갈 거면 다시 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차변에 당좌예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왜 당좌예금이라고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럼 네 번째 상품 100만 원 구입하고 동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라고 썼어요. 이번에 상품 100만 원 구입하고 동전 발행 수표를 발행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상품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차변에 상품 나한테 들어온 거는 왼쪽에 쓰고 자, 대변에 돈을 주는데 이거 나한테 그 내 당좌예금口座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수표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거니까 내 당좌예금口座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내가 물건 팔고 수표 받았는데 아직 은행 안 간 거야. 그리고 물건 사면서 그 수표 준 거예요. 그럼 나는 사올 때에 현금이라고 써뒀죠. 물건 팔고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써뒀죠. 동전 발행 수표 받았을 때 장부 현금이라고 썼어요. 지금 이걸 줬으니까 현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붕괴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계정 과목을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보시면 당점 발행 수표는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이고 수취하면 차변에 당좌예금인 거예요. 동전 발행 수표는 우리가 수취하게 되면 받았을 때의 차변에 현금인 거고 이거를 지급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은 줬다 받았다로 계정 과목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정 과목의 결정은 제일 처음 장부에 기록할 때가 이때죠. 발행할 때, 처음 받았을 때. 이때 결정되면 그 계정 과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쓴 거야.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이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전부 다 현금이라 그랬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럼 위치는 얘 둘 다 차변 대변은 줬으면 대변, 받았으면 차변인 거예요. 원리는 그거밖에 없죠. 내가 발행한 수표는 줬으면 대변의 당좌예금, 받았으면 차변의 당좌예금.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줬으면 대변의 현금. 이게 원리의 끝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지금 시작이지만 이 계정 과목의 구분은 다른 거래에서 자연스럽게 돈 주고 받아야 되거든. 거기에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거네 당좌예금,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네 현금. 줬다 받았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아직 분계 틀리신 분도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지나가다가 돈 줬어 받았어 그러면 바로 자기가 하는 이유가 받았는데 차변 안 쓰고 대변에 쓰면 틀렸다는 거 본인이 알거든. 그 생각을 안 하는 것밖에 없지. 받았으면 차변, 줬으면 대변. 이건 불변이에요. 그럼 우리 장부의 원리는 지우려면 반대쪽에 쓰는 원리예요. 그래서 발행했는데 얘가 실제로 돈이 안 나가서 지우려고 이걸 쓴 거예요. 사실 원리는. 얘도 받았는데 얘를 줬기 때문에 지우려고 여기 현금이라고 쓴 거예요. 이 원리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